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전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2011년 2회 전자캐드 기능사 필기 기출 문제 중 계산 문제 위주의 풀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전지한계의 내부 저항을 R이라고 R을 N개 직렬로 접속했을 때 최대 전력을 부하에 전달하려고 한다. 이때 부하 저항 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전지 내부의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을 때가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 저항은 전지의 내부 저항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부하 저항, 로드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은 뭐 전지 한 개의 내부 저항을 R이라고 하고 N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를 문제로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내부 저항 전지 한 개가 R이면 N개면 두 개면 2R이고 세 개면 3R이고 네 개면 뭐 4R이 되겠죠? 내부 저항이. 그러니까 NR이 되겠죠? 내부 저항의 총합은 직렬로 뭐 다 더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고 자, 저는 요 전지의 내부 저항, 요 전지의 내부 저항을 all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전력을 E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외부 저항을 요것을 RL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부하 저항이다 해서 RL, 외부 저항 또는 부하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여러분들 그린으로 하고 요 부분이 여러분들 요 부분이 제가 초록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이 여러분들 건전지예요. 건전지죠. 건전지입니다. 자, 그래서 기전력 E를 부하저항 RL에 전달하느냐, RL에 기전력 E를 R에 전달하느냐, 얼마만큼을 전달하느냐, 최대 전력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요 내부저항 R과 부하저항 RL의 관계식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부저항 R과 부하저항 RL이 같을 때가 최대 전력을 전달을 합니다. 최대 전력을 전달하는 조건은 바로 내부저항 R과 부하저항 RL이 같을 때예요. 근데 지금 전지 한 개의 내부저항이 R이고 스몰 r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R을 N개를 직렬로 연결을 했으니까 내부저항의 합은 NR이죠. 자, 이때 최대 전력을 부하에 전달하려고 하면 부하저항 RL 값은 얼마입니까? 요 RL과 NR이 같으면 되죠. 그래서 RL 이꼴 NR이면 됩니다. 정답이 뭐죠? N 곱하기 R. 요게 정답이에요. 볼 것도 없죠? 이렇게 골라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한번 좀 해볼게요. 증명을 하는 방법은 대입 증명 방법과 미분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분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제가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께 한번 구해서 풀이를 해서 증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미분 증명 방법은 미분을 했을 때 기울기가 0일 때가 최대값이 되죠. 그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대입 증명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식에서 자, 볼까요? 자, 전류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죠? 전류 I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합성 저항 RT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 저항 R, 건전지의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 R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I를 구해 보세요.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합성 저항 R 플러스 RL분의 2죠. 이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죠. 그러면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력 맥스는 자 어떻게 되냐? 전력 P는 VI죠, 여러분 계산하는 공식이 VI. 건데 V는 IR이죠. 그래서 I 제곱
R이 되는 거야. I제곱 R, 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I 대신 여기 구한 식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R 플러스 RL 분의 RL 분의 2 요거의 전체 제곱 곱하기 RL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최대의 부하저항의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R과 RL이 같을 때죠. 그래서 여기 R 대신 RL을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RL 더하기 RL이니까 2RL이죠. 2RL분의 2의 제곱 곱하기 RL이 되는 거죠. 자, 이걸 풀어보세요, 여러분. 풀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4RL 제곱, 2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RL이 있으니까 자, 하나 약분되고 4RL 분의 2제곱이 되는 거죠. 2제곱. 요게 최대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내부저항 R과 외부저항 RL이 같을 때가 최대 전력을 공급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증명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미분으로 증명하지 않고 대입 값을 하나씩 대입을 해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회로를 한번 이렇게 자, 내부저항, 기전력 2 건전지에 그리고 부하저항, 즉 외부저항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하고요. 자, 요 내부저항 R을 1ohm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부저항 R을. 그 다음에 요 E 값은 12V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에 요 R 값이 얼마일 때 과연 최대 전력이 공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전력 걸리는 P는 뭐라고 했어요? I제곱 R이라고 했었죠? I제곱 R이라고 했었죠. 여기를 이제 R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때에 R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R 값이 자 3ohm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3ohm이다 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R 값이 3ohm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자 R 플러스 스몰 R 플러스 라지 R 분의 12V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몰 R이 1V 1ohm이라고 했었죠? 1ohm 더하기 R은 R분의 12V죠. 요거죠? 요것을 참고로 해서 그러면 I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I 값은 R이 3ohm일 때 R은 뭐예요? 합성저항 RT 분의 12V잖아요. 그렇죠? 근데 RT가 얼마예요? 1ohm에다가 3ohm을 더하면 되죠. R가. 그러니까 4분의 1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A가 되는 거죠. 자, 3A까지 나왔어요. 이때 전력 P는 I 제곱 R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자, I는 3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R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3ohm이죠? 3ohm이니까 3, 3, 9, 3, 27. 27W네요. 맞습니까? 끝이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자, 27W가 됐죠? 3ohm일 때. 자, 그러면 다시 자, R이 2ohm일 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똑같이. 2ohm이면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자, 2ohm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러면 3ohm분의 10이니까 자, 4A가 되죠? 전류는 이제 4A로 늘어났죠? 이때의 전력 P를 계산해 보세요. P는 I제곱 R이죠? 그래서 4의 제곱 곱하기 R은 2ohm이죠? 그러니까 얘는 32W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 1ohm일 때 한번 계산해 봅시다. 1ohm일 때 전류 I는 자 1ohm이니까 1ohm 더하기 1ohm 분의 10이니까 6A가 되는 거죠. 6A가 되고 전력 P는
i 제곱 r이잖아요. 그렇죠? i 제곱이 얼마입니까? i가 6이죠. 6의 제곱 곱하기 자, 저항값은 얼마야? 1옴이죠. 그러니까 66, 36. 36와트. 늘어났네요. 36와트.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R이 R 값이 조금 한번 줄여볼게요. R 값을 0.25옴으로 한번 해볼게요. 0.25옴이면 전류 I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I는 자 1.2분의 10이잖아요. 1.2분의 10이니까 10A죠. 10A. 요때 전력 P는 I 제곱 R이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0.R은 0.25옴이죠.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요거 계산하면 20W가 되죠. 줄어들었네요. 20W.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R이 0.15일 때 한번 계산해 봐요, 여러분. 전류 I는 0.1 그러면 1.1분의 12V가 되는 거죠. 1.2분의 12V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1.1분의 12V가 되죠. 그러면 몇 암페어가 됩니까? 자, 볼까요? 12 나누기 1.2를 하면 10.9 10.909 이 정도 되네요. 그래서 10. 대략 9 암페어로 하겠습니다. 암페어일 때 자, 전력 P는 어떻게 되나요? I 제곱 R이죠. 자, 그러니까 10.9의 제곱 곱하기 R이 0.1옴이죠.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자 10.9 자 곱하기 0.1 한번 해볼게요. 11.88이네요. 대략 11.88이니까 11.9와트 정도 되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 됐네요, 이제. 자, 보니까 어떤 R 값이 어떨 때가 그 최대 전력을 공급했어요? 요거 36W가 최대 전력을 공급한 거죠. 그렇죠? 자, 점점 늘어나다가 다시 감소를 하죠, 여기는. 그렇죠? 예, 보니까 이때 R 값이 얼마에 1옴이죠. 자, 보세요. 자, 요 R 값이 1옴이라는 거예요. 건전지의 내부 저항 R 값과 같을 때죠. 그렇죠? 증명이 됐죠? 그래서 R 값과 RL, 부하저항 RL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으로 증명하는 것은 차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 시험이 임박했죠? 자 그래서 자 1번 문제는 해결을 했고요. 자 그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OP-앰프의 동상신호 제거비는 무한대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OP-앰프의 그 조건을 보면 전압 이득은 무한대고요. 대역 폭도 무한대. 그렇죠? 그리고 입력 임피던스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본 동상신호 제거비 CMRR은 요거는 무한대입니다. 이상적인 OPMF에 자 출력 임피던스는 0입니다. 출력 임피던스는 0이고요. 자 출력 임피던스는 0이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4번에 기전력이 180V, 내부 저항이 25옴인 전원에 70옴의 부하 저항을 접속할 때 부하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었죠, 회로로. 자, 보면 기전력이 180V고 내부 저항이 25옴이래요. 자, 내부 저항 25옴에 기전력이 180V예요. 180V인 전원에 이게 이제 전원이죠? 전원인데 이 전원 장치에 뭐를 연결했어요? 자, 75옴의 부하 저항을 연결했어요.
자, 70옴의 부하저항을 연결을 했어요. 이때의 부하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자, 그것을 로드 볼테지에서 VL로 표시하겠습니다. 요것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간단한 직렬 회로잖아요. 저항이 합성 저항은 20옴 더하기 70옴이죠. 암산으로 해볼까요? 그럼 90옴이죠. 합성 저항이. 자, 전류는 얼마나 흐르나요? 자,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여러분? 그러면 저항은 합성 저항분에 가해준 전압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전류 요 I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전류 I는 합성 저항 20옴 더하기 70옴 분에 가해준 전압 180볼트죠? 볼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90옴 분의 180볼트죠. 옴분의 볼트는 뭘로 변해요? 암페어로 변하죠. 그래서 2암페어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VL은 얼마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다 저항값을 곱하면 되죠. 자, VL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저항, 부하저항 RL을 곱해주면 되죠. 2암페어 곱하기 부하저항이 70옴이죠. 70옴이니까 2714 120, 140 볼트.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자, 평판 콘덴서 이클롱의 전기량을 공급할 때 콘덴서 전이가 10V면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공식을 떠올려야 돼요. 자, Q는 CV 공식을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때 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정전 용량 F는 얼마인가? 요걸 물어보는 거죠. 요거를 C. 그렇죠? 전압은 얼마예요, 지금? 10V 주어졌고 전하량, 전기량 얼마야? 2쿨롱이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C는 V분의 Q죠, 여러분. 자, 그러면 Q는 2쿨롱, 전압은 10. 얼마입니까? 0.2죠. 자, 0.2 페럿입니다. 0.2 페럿. 그래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정정 용량은 0.2 페럿이 되겠어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8번입니다, 여러분. 8번은 증폭기의 전압 중폭도가 100이고 전류 중폭도가 10이죠. 전압, 전류. 그래서 이때 전력 이득을 구하라는 거죠. 자, 전력 P는 여러분들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풀어준 적 있었죠. 이득, 전압 이득은 어떻게 공식이 20 로그 상용 로그입니다. 밑이 10인 AV죠. 전압 증폭도죠. 자, 이렇게 해서 전압 이득을 구해요. 여기 G는 개인이에요, 개인.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풀면 20 로그의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단위는 데시벨 단위를 쓰죠. 이게 전압 이득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류 이득은 이렇게 구해요. 20 로그 AI예요. 전류 증폭도. 자, 20 로그. 자, 요 AV는 이제 증폭도의 증폭도. 전류 증폭도.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 그래서 dB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전력 이득 있죠? 전력 이득은 20이 아니라 10로그예요, 여러분들. 10이에요. 10로그. 자, 전력 증폭도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10 로그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 데시벨 이렇게 구합니다. 자, 여기가 왜 10 로그가 됐는지는 여러분들 유도를 해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P는 VI잖아요. 근데 P는 VI인데 V 대신 오음의 법칙 V는 IR. 그렇죠? 자, I는 R분의 V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자, V 대신 IR을 넣어보세요. 그럼 I 제곱 R이 되죠? 요거 공식. 그 다음 P는 또 I 대신 R분의 V를 넣어보세요. R분의 V 제곱이죠? 요식을 넣어서 이렇게 풀면 10로그가 됩니다.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은 제가 안내해 드렸고요. 여기서 전력이득 P는 어떻게 구하냐? 전력이득 GP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GP는 10 로그 자, 지금 전압 증폭도가 100이고 전류 증폭도가 110이니까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000이 되는 거예요. 1000.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10 로그 1000은 10에
삼승이죠. 이렇게 하면 자, 요것은 로그 법칙에 의해서 요 지수승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3 곱하기 10에 로그 10이 남는 거죠. 요 밑이 10인 상용 로그라고 했으니까 로그 10은 1이죠. 그래서 나머지 30 데시벨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0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동일한 정연파, 사인파의 반주기 동안 평균치와 시료치는 약 얼마인가? 이게 잘 읽어야 되죠? 평균치 나누기 시료치는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참 애매하게 써져 있네요. 그래서 제가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우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평균 값은 VA는 자, 평균 값은 자, 다시 할게요. 자, 헷갈리네요. 자, 시료전압 V얼은 루트 2분의 VM 최대값 요거 외우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평균전압 VA는 파이분의 2VM이라고 했었죠. 요걸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시료치 분의 평균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시료치 뭘 구하라고? 시료전압분의 뭐를? 평균치 VA를 계산하라며요. 그러면 VR 값이 얼마예요? 루트 2분의 VM 분의 평균값 VA 파이분의 2VM이죠. 그럼 요 VM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남아요? 자, 이걸 계산을 하면 파이분의 2 루트 2를 계산하라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1.414 곱하기 2를 하시고 요거를 3.14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0.9가 나옵니다. 0.9. 0.9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트랜지스터 회로는 어떤 바이어스 회로인가를 물어보고 있죠. 자, 이게 정답이 고정 바이어스 회로예요, 여러분. 고정 바이어스 회로인데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바이어스 회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바이어스 회로의 종류인 고정 바이어스 회로를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체 바이어스 회로에 해당이 되는 뭐 전압 대먹임 바이어스 회로 그 다음에 전류 대먹임 바이어스 회로 이런 회로들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 바이어스 회로에 관련된 것은 별도의 강좌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요것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자, 요것은 출력 전류 IC의 어떤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고정 바이어스 회로는. 자, 입력 신호에 의한 전류 IB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IB와 뭐 이렇게 자, 요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바이어스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고정 바이어스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정 바이어스 회로다. 자, 요거 설명할 때 학생이 갑자기 들어와서 뭐 매끄럽지 못했네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주파수를 2배로 한 경우에 전류의 크기가 반으로 감소되는 회로의 소자는 이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인덕터입니다. 그래서 자, 교류에서의 저항 성분 이거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코일이 가지는 인덕터가 가지는 교류에서의 저항 성분을 우리가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했었죠. 콘덴서가 가지는 리액턴스를 XC 값이라고 했었죠. XL은 오메가 L이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다. 자, 오메가는 각속도로 2파이 F다. 2파이 FL. 그 다음에 XC는 2파이 FC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파수를 2배로 하면, 주파수를 2배로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 XL 값이 2배로 늘어나지요? 2배로 늘어나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XL이 저항 성분이 2배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는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인덕터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14번. 다음 회로에서 전원전압이 1V일 때 R1에 흐르는 전류 I1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뭐 레퍼런스 값이 제대로 안 써져 있네요. 여기가 R1이죠? 예, R1이고. 자, 그 다음에 R2, R1, R2, 2옴, 3옴일 때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R1, I1을 물어보는 거죠? 아,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자, 저항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전원전압을 가해줬는데, 전원전압을 가해줬죠? 전원전압이 몇 볼트라고 했어요? 1볼트. 그리고 여기 R1 값이 얼마요? 2옴. R2 값이 3옴이죠? 그때, 자, 어디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고 있나요, 여러분? 요 2옴에 흐르는 전류 I1을 물어보는 거죠? 자, 어차피 2옴이나 3옴에 걸리는 전압은 병렬이니까 전압은 같죠? 병렬 연결에서는 여러분들 병렬 연결에서는 뭐가 같아요? 전압이 같죠? 전압이 같고 전압이 동일하고 2옴에도 여기 1볼트가 걸렸고 3옴에도 1볼트가 걸렸잖아요. 직렬 연결 접속에서는 뭐가 같아요, 여러분? 전류가 같죠? 전류가 동일하다. 자, 간단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I1을 물어보는 거죠. 2옴에 걸리는 전압이 1볼트잖아요. 3옴에 걸리는 전압도 1볼트죠. 자, 그러면 I1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 I1은 합성저항 같은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I1은 I는 R분의 V죠. R분의 V인데 지금 R 값이 얼마예요? 2옴이고 전압값이 얼마예요? 1볼트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1 암페어죠. 0.5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것을 합성 저항을 구해서 막 이렇게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1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D 플립플롭 한 개의 SR 플립플롭과 한 개의 낫 게이트로 구성할 수 있다. D 플립플롭은 정답은 낫 게이트죠. 누차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SR 플립플롭, 자, SR 플립플롭의 진리표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QN 플러스 1, 0, 0일 때, 0, 1일 때, 1, 1, 0일 때, 1, 1일 때죠. 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S도 0이고 얼도 0이 들어갔을 때 상태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QN은 뭐예요? QN 플러스 1은 다음 상태,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QN이다. 자, 그 다음에 0, 1일 때. 자, 요 R은 뭐라고 했어요? R이. 리셋이죠? 리셋. 리셋은 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S는 뭐의 약자라고 했어요? 셋이죠. 셋은 1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S는 0이고 R이 1이니까 리셋 만들어주는 거죠. 리셋 시켜주니까 0이에요. 1, 0일 때는 셋 시켜주는 거죠. 1이 셋이니까 1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가면 돼요. SR 플립플롭, RS 플립플롭에서 1, 2일 때는 부정이에요. 이것은 금지 입력이에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이걸 개선한 것이 JK 플립플롭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자, 요 S0, 1 값이 그대로 QM 플러스 1에서 그대로 나왔죠.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됐잖아요. D 플립플롭은 뭐예요? 단순히 지연만 시켜주는 거예요.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R 값이 얼마예요? R 값은 요거에 반전된 값이죠. 0일 때는 1이고 1일 때는 0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S에다가 요 S 입력에다가
not gate를 통과시키면 요 10, 요게 되는 거야. 10이. 이렇게 해서 not gate RS 플립플롭 한 개와 not gate를 이용하면 바로 D 플립플롭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SR 플립플롭에 Q 바 이렇게 있으면 자, S는 그대로 집어넣어주고 얼에 어떻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not gate를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게 바로 D 플립플롭이 되는 거예요. D 플립플롭. 보세요. 자, 여기다가 자, 요게 D 입력인데요. D 입력이에요. 여기다 여러분들 1 넣어보세요. D에다 1 넣어보세요.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넣으면 자, S에는 1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얼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not gate를 1이 들어가면 출력은 0이 나오죠. 청개구리 게이트 0이 들어가죠. S에 1, R에 0이죠. 셋 되는 거죠. Q에 뭐 나와요? 1 나오는 거죠. 보세요. 입력에 1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출력이 그대로 1이 나왔죠. 이게 D 플립플롭이에요. 자, 이제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D에 0 집어넣어 보세요. 자, 여기를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는 S는 0이 됐고 얼은 이제 1이 됐죠. 0, 1일 때 뭐예요? 0, 1일 때 출력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0이 나왔잖아요. 0이 들어가면 0이 나왔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D 플립플롭입니다. 그래서 자, RS 플립플롭이나 JK 플립플롭 한 개에 not gate를 붙여 주시면 D 플립플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7번 기억된 정보를 읽기는 자유롭지만 내용을 바꿔 넣을 수 없는 기억 소자는 여러분들 롬이죠. 자, 롬은 read only memory 예, 약자죠. 자, read only memory에서 롬이에요. 단지 읽을 수만 있는 거죠. 쓸 수는 없습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로 읽기 쓰기가 자유로운 거죠. 이 램에는 이제 SRAM과 DRAM이 있죠. 그래서 SRAM은 스태틱 램이다 해서 정적인 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DRAM은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해서 동적인 램이다 이렇게 해서 DRAM은 콘덴서의 충방전 원리로 만든다. 충방전 원리로 만든다. 그래서 D램은 어떻게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전류를 공급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리프레시라고 했죠. 리프레시. 그래서 이 리프레시가 필요한 거죠. 리프레시를 하는 동안에는 읽거나 쓸 수 없으니까 속도가 저속이에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장점은 가격이 싸다, 저가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인 메모리로 쓰는 거예요.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로 쓰는 거죠. 자, 이 SRAM은 플립플롭의 원리로 만들어요. 플립플롭이 뭐라고 했어요? 1비트 메모리 소자라고 했었죠? 1비트 기억 소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플립플롭의 원리로 만드는 SRAM은 리프레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리프레시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속도가 빠르겠네요. 그렇죠? 고속인 게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고가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 등 속도가 빠른 빠른 메모리에서 사용을 합니다. SRAM은.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18번. 다음 중 순서 논리 회로 전 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출력이 현재의 입력 값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회로를 우리는 조합 논리 회로라고 했었어요. 조합 논리 회로. 그 다음에 순서 논리 회로는 현재 입력값 이외에 기억되어 있는 값 있죠? 기억되어 있는 값에 의해서 출력이 변화를 가져오면 이것은 우리는 순서 논리 회로라고 했었죠. 그래서 순서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 논리 게이트들의 조합이에요.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은 조합 논리 회로와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됩니다. 순서 논리 회로는. 그래서 순서 논리 회로 반가상기는
조합 논리 회로예요. 인코더 조합 논리 회로, 먹스 조합 논리 회로예요. 그래서 플립플롭이죠. 플립플롭. 18번의 정답은 플립플롭이 되겠어요. 20번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중앙 처리 장치 CPU와 입출력 장치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자, 21번이네요. 객체 지향 언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절차의 모임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인 객체들의 모임으로 보는 거예요. 객체들의 모임으로 보는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는. 바로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변경이 쉽기 때문에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사용되고 메인테넌스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로는 C++, 자바, 오브젝트 C,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어는 객체 지향 언어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문제네요. 자, 22번 팔진수 37.54를 16진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3, 7, 5, 4죠? 그래서 이게 팔진수니까 세 자릿수로 이렇게 일단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1, 2, 4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자, 팔진수는 0에서 7까지 나타낼 수 있죠? 0, 0, 0부터 어디까지? 1, 1, 1까지. 0에서 요건 7이죠? 이렇게 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이면 얼마입니까? 3이 되려면 2 더하기 1 하면 되죠. 그래서 0, 1,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7은 1, 1, 1이 되겠네요. 그쵸? 5는 어떻게 됩니까? 1, 0, 1이 되죠. 4는 1, 0, 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16진수로 변환하라고 했으니까 네 자리씩 끊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소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이걸 16진수로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00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점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이렇게 네 자리씩 끊어서 0이니까 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이것은 1이죠. 1이고 자 1111은 F죠. F가 15라고 했었죠. 1F 점 1011은 뭡니까? 1010이 10이고 10은 A죠. 하나 더 큰 거니까 뭐겠어요? A보다 하나 더 크니까 B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16진수 제가 16진수는 자 0에서 1, 2, 3, 4, 5, 6, 7, 8, 9까지는 똑같다고 했죠. 10진수라. 그 다음에 10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A예요. A, B, C, D, E, F. 이제 마이컴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트메가 128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진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0, 0, 0, 0이죠. 이렇게 해서 자, 9는 1, 0, 0, 1이죠. A가 10이에요. 10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항상 1, 2, 4, 8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고 했었죠. 10이 되려면 8이 1이고 2가 1이면 되죠. 그래서 10, 10이죠. 제가 뭐 기억하라고 했어요? A 기억하고 C 기억하고 F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A가 1010이에요. 10이니까. C는 12죠. 11, 00 이렇게 기억하시고 F는 15니까 11, 11이죠.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A 기억하시고 C 기억하시고 F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금방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자, A가 1010이죠. 10이죠. 그럼 B는 A보다 하나 더 큰 거니까 뭐예요? 1011이죠. 자, C는 12죠. 1100. D는 C보다 하나 더 큰 거니까 1101. 뚝 튀어나오죠?
F는 1111 15죠. 그럼 E는 F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1110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A, C, F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기가 수월합니다. 자, 24번입니다. C 언어 프로그램 형식과 관련 없는 것은 가번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슬러시 별 슬러시를 이용하면 주석이죠.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 다음에 더블 슬러시를 해도 주석이죠. 이렇게. 자, 이것은 여러 줄 주석 처리할 때, 이것은 한 줄 주석 처리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환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원시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러와는 대비가 되겠지요. 그 다음 프로그램 내의 명령은 항상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실행문의 끝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은 바로 메인 함수로부터 실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번이 답이고요. 25번 컴퓨터 회로에서 버스라인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결합선 수를 축소하는 거예요. 회로 복잡하지 않게끔. 자, 이렇게 이렇게 8개 라인 와이어를 이걸 이렇게 8개 라인을 D0부터 D7까지 이렇게 나타내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굵은 선 하나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게 버스선이에요. 버스 라인이에요. 자, 이 버스 라인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파이프 안에 이렇게 굵은 파이프 안에 여기에 하나, 둘, 8개의 선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6번입니다. 컴퓨터 구조 시간에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레지스터와 유사하게 동작하는 임시 저장 장소로 유사한 기능을 하며 요거죠. 문제는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뭐냐?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카운터 PC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CPU 내부에는 이와 같이 ALU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레지스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AC는 어큐뮬레이터라고 하죠. 연산의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MAR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기억 장치에 접근해서 가져올 명령어나 데이터에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주소 포스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장치에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장치에서 자, 이런 CPU에서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스토어라고 했고, 기억 장치에서 이렇게 CPU로 가져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로드라고 했었죠?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도 있고, 이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죠. 기억 장치에서 가져온 것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데이터나 명령어를 저장을 하고 IR 명령 레지스터에서 이제 명령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독을 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제어 유닛에서 각종 시그널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PC는 다음에 인출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인출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각 명령어가 인출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일정 크기만큼 증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요 누산기 있죠? 어큐뮬레이터 AC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 IR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인출된 명령어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다. 그 다음에 기억 장치, 메모리, 주소, 어드레스 레지스터 MAR은 PC에 저장된 명령어 주소가
시스템 주소 버스로 출력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주소 레지스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MBR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에 쓰여질 데이터 혹은 기억 장치로부터 읽어온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어요. 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자, 27번입니다. 27번은 자, 직렬 가산기에 대한 문제고요. 입력의 10, B의 A의 10, B의 12를 입력했을 때 자, 썸을 구하라는 거죠. S가 썸입니다. 그 다음에 요 C는 캐리죠. 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A와 B. 자, A는 1, 0, B는 1, 1이죠. 자, 이것을 이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A 값과 B 값을 이렇게 이제 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1 더하면 1이죠. 캐리가 하나 발생됐죠. 1이 올라갔죠.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어떻게 됩니까? 1이고 캐리가 하나 발생이 되죠. 올림수가 하나 발생이 되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1, 0 더하기 1, 1은 0, 자, 1이죠. 아, 여기 캐리가 발생이 안 된 거죠. 0 더하기 1은 1이죠. 그냥 캐리가 발생된 게 아니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자, 0이고 캐리가 하나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1이죠. 101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가산기 있잖아요. 반가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반가산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반가산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입력 A, B. 자, 이렇게 있고, 자, 진리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0, 0, 1, 1, 0, 1, 1일 때. 자, 이걸 더해 볼게요. 더해 볼게요. 가산기, 반가산기로 한번 더해 볼게요, 여러분. 자, 더해 보면, 자, 썸과 캐리가 이렇게 발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0 더하기 0은 얼마예요? 합은 0이고, 자, 자리 올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0 더하기 1 하면 얼마예요? 합은 1이고, 자, 자리 올림수 있어요? 없죠? 그 다음 1 더하기 0도 마찬가지로 1이고, 있어요, 없어요? 0이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1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 하면, 자, 0이고, 자리 올림이 하나가 발생이 됐죠? 자, 이거예요. 이게 반가산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썸인 S와 캐리를 우리가 이제 자리 올림수를 결과물을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논리식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와 요거잖아요. 요거죠. 그래서 요걸 자세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요걸 잘 S는 뭐예요? S의 결과값은 자, 입력이 0, 1, 1, 0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죠. 이게 어떤 논리 게이트예요? 그래요.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잖아요. 그쵸? 요것은 무슨 게이트예요? 입력이 모두 1, 1. 입력이 모두 1일 때면 출력이 1이 되는 회로. 맞아요, 여러분. 엔드 게이트잖아요. 엔드 게이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가산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반가산기의 조합 논리 회로죠. 반가산기 또 입력 변수 A, B를 이렇게 그려주고 출력 변수는 S와 뭐가 있어요? 썸과 캐리가 있죠. 자, 조합 논리 회로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력 변수를 왼쪽에는 입력 변수를 이렇게 표기해주고 오른쪽에는 출력 변수를 표기해 줍니다. 자, 입력 변수는 A와 B가 있죠. 이건 제가 그냥 정한 거예요. 출력 변수는 썸과 캐리가 있죠. 이렇게 해서 썸과 캐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합 논리 회로는 이 빈 공간, 이 박스에 논리 게이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출력 결과는 입력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게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 구했잖아요, 우리가. 자, 논리식을. 그래서 자, S는 뭡니까? A와 B의 뭡니까? 익스클루시브 O와 연산한 결과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자, 1일 때가 A는 0이고 B는 1이니까 A 바 B.
더하기 요거 뭡니까? 요거 1일 때는 1, 0일 때죠. 그러니까 A, B 바죠. 그 다음에 캐리는 어떻게 돼요? 자, 1일 때 동글뱅이 쳐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입력 1, 1일 때죠. A도 1, B도 1이니까 요 때죠. 자, 요겁니다. 논리식은. 자, 그래서 썸은 자, A와 자, B의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자, OR 게이트와 다른 건 뭐예요? 여기 쌍꺼풀이 하나가 있는 거죠? 눈꺼풀이. 자, 캐리는 뭡니까? 엔드 게이트로 구성이 되죠.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의 요 D 모양이죠. 논리 심볼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B와 입력이 B와 뭐의 입력이에요? A의 입력이죠. A의 입력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썸과 캐리 이게 여러분들 반가산기예요. 반가산기다. 반가산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반가산기가 이렇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가산기도 있어요. 풀 애더 전가산기. 요 전가산기는 3개의 입력과 2개의 출력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캐리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벽한 그 덧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가산기는 반가산기를 해프헤더라고 해요. 해프헤더가 2개가 필요하고요. 2개에다가 뭐가 또 필요하냐 하면 오어 게이트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오어 게이트로. 이건 꼭 알아두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조합 논리 회로 설계할 때 이거는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자 논리식만 써드릴게요. 썸은 어떻게 되냐면 입력 변수 자 입력 변수 A exclusive OR 입력 변수 B exclusive OR 자 캐리가 이렇게 exclusive OR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썸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캐리 아웃은 어떻게 되냐면 캐리 아웃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논리식이. 자, CIN 가로 열고 A exclusive OR B 자 더하기 A, B 이렇게 계산이 돼요. 여기에서 OR 게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자회로 부품 중 능동소자가 부품이 아닌 것은 그래서 역으로 수동소자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항 R, L, 코일, 인덕터, 캐패시터, C, 콘덴서가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자, 능동 부품이 아닌 것은 수동소자인 저항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는 어떤 발진을 하거나 증폭을 할 수 있는 능동 소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3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논리 게이트는 뭡니까? 요거 D자 모양이죠. 엔드 게이트인데 동글뱅이가 붙었으니까 난드 게이트죠. 그래서 난드 게이트라고 합니다. 난드 게이트. 자, 오어 게이트의 심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어 게이트는 요게 오어 게이트. 엔드 게이트는 이 심볼을 갖고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는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심볼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회로도의 31번 작성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 정해진 그 기호를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그려야 된다. 뭐 여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자, 신호의 흐름은 도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배치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리면 되겠지요, 여러분. 자, 신호의 흐름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한다. 이게 틀린 게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캐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PCB 설계 아트웍을 완료한 후에 기판 제작 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파일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종류가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뭐예요? 정답이 쉽죠?
스케매틱 파일이죠. 스케매틱 파일은 회로도를 그린 게 스케매틱 파일이죠. 커버 파일, DXF 파일, HPGL 파일이 바로 이제 최종적으로 PCB 제작 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커버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제 PCB 설계를 해서 최종 커버 파일을 만들잖아요. 뭐 탑, 바텀, 뭐 실크 스크린 탑, 실크 스크린 바텀, 솔더 마스크 탑, 솔더 마스크 바텀, 그 다음에 드릴 데이터 이렇게 커버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커버 파일을 압축해서 커버 파일을 이 커버 파일을 압축을 딱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샘플 PCB 제작업체에 딱 보내주면 돼요. 보내주고 의뢰를 하시면 이제 샘플 PCB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34번 보도록 할게요. 도면으로부터 위치 좌표를 읽어드리는데 사용하는 CAD 시스템의 입력 장치를 물어보고 있네요. 디지타이저입니다. 디지타이저. 자, 35번. 다음 전자부품 기호 중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발광하는 발하는 에미팅, 다이오드 D, LED죠. 자, 그래서 LED 발광 다이오드의 기호죠. 가번은 그냥 일반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고요. 자, 나번은 스위치죠.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다번은 저항에 대한 심볼이고 발광 다이오드는 라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동글뱅이는 그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빛을 발산한다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 자, 극성이 있죠. 그래서 에노드와 캐소드 이렇게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5번에 발광 다이오드 기호로 맞는 것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부품을 배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꼭 옳지 않은 것에 밑줄을 쳐야 되겠죠. 잡음이 발생하는 부품은 반드시 이격을 시켜야 돼요. 이것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용 라인 필터는 커넥션 가까이 배치한다. 맞고요. 발열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방열 설계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나번에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가 혼용된 회로에서 단일 접지를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6번에 옳지 않은 것은 나번입니다. 따로 해주셔야 돼요. 37번 PCB 패턴 설계 때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번은 패턴을 미관을 고려하여 가능한 가늘고 짧게 해야 된다. 굵게 해야 됩니다. 굵고 짧게.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패턴 사이의 간격을 떼어 놓거나 차폐를 해야 되고요. 취급하는 전력 용량, 주파수 대역 및 신호 형태별로 기판을 나누거나 커넥터를 분리해서 설계해야 되고요. 배선은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배선이나 부품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여러분들 PCB 설계할 때 하이스피드 PCB 설계에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했었죠. 자, 항상 여러분들이 그 PCB 설계에 유념해야 될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PCB 설계를 하셔야 돼요. 38번 PCB 종류 중 필름에 동박을 접착, 절곡해서 휘어지는 플렉시블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카세트 카메라, 핸드폰 등에 사용하는 것은 플렉시블 PCB가 되겠습니다. 라번이 되겠죠? 저번 강의에서 플렉시블 PCB를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미지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제도 용지 중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숫자가 작을수록 큽니다, 여러분. A0가 가장 크죠.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A0입니다. 다음 설계 규칙을 검사하는 것은 설계 규칙을 검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디자인 룰 체크에 해당이 되는 나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룰 체크, 디자인 설계 룰 규칙을 체크한다, 검사한다, 설계 규칙을 검사한다, 체크. 검사가 뭡니까 영어로? 체크죠. 여러분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체크 C 들어간 거 이것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42번 PCB를 사용하여 전자기기를 제조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닌 것은
대량 생산의 효과가 있죠. 맞고요. 제품의 균일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잡음, 온도 등의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번 소량 다품종 생산에 적합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이것은 장점이 아니지요. 자, 자, 좀 빨리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조금만 힘냅시다. 다음 그림. 자, 43번 그림과 같은 전자부품 기호는 무엇인가요? 43번 다이액입니다. 자, 트랜지스터, 전개, FET,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여러분들 트랜지스터는 심볼이 이렇죠? 심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있는 곳이 이미터, 없는 곳이 컬렉터, 여기가 베이스죠. 이거는 NPN 트랜지스터를 나타내고 PNP 트랜지스터는 베이스에 화살이 꽂히는 것이 PNP 트랜지스터죠.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해서 PNP 트랜지스터. FET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여기 화살표네요. 이렇게 들어가거나 화살표가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FET 심볼은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심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이액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라믹 콘덴서의 외부에 104라고 숫자가 적혀 있을 때 이 콘덴서의 용량은 여러분 104는 너무 많이 있어요. 104는 0.1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외워 두셔도 좋아요. 이거 하는 방법은 다 알려드렸잖아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자, 다음 중 캐드 시스템의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은 캐드 시스템의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프린터는 출력 장치죠. 키보드, 마우스, 디지타이저는 입력 장치고 다음 46번 전자 제도의 PCB 설계에 적당하지 않은 CAD 소프트웨어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월캐드, 피캐드, 캐드스타는 PCB 설계에 아트웍에 적당한 소프트웨어고요. 오토캐드는 기구 설계용이죠. 자, 그래서 계속 나왔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47번 일반적인 도면의 표제란에 척도를 기입하는 난이 있어요. 그러나 전자회로도나 블럭도와 같이 기호와 글자로만 도면이 이루어질 경우에 치수는 의미가 없거나 도면과 실물 치수가 비례하지 않을 때 척도란의 표기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NS입니다. 48번 다음 기판의 종류에 맞지 않는 것은 단면 기판, 양면 기판, 4층 기판은 맞죠? 자, 3층 기판이 정답이네요. 3층 기판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자,